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에 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뭐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막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그러니까 따라서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기 때문에 7명으로 한다는 거는 그 상권 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상권 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석 위원장은 본인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그 여러 명, 9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해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 판단을 먼저 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 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6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 준비기를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순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때 다수결로 대통령직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의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 선출이 원칙인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럼 결정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 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을 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서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그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 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 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그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네, 정리해 주세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날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그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